1500년의 긴 잠을 깨운 것은 인부의 우연한 삽끝이었습니다. 7월, 굵어지는 빗줄기가 본격적인 장마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공주 송산리, 백제왕릉에서는 장마 대비 배수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빗줄기의 작업은 더디기만 한데 인부의 삽끝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삼날이 조금만 비껴갔다면 영원히 열리지 않았을 까마득한 과거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백제 25대 사마왕의 존재가 역사적 사실이 되는 순간, 백제의 중흥군주 무령왕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날입니다. 이 무령왕릉 이 발굴이 이 대한민국 고고학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연도 앞에 턱 버티고 서 있는 돌짐승, 그 소위 진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게 입술에 빨간 색깔을 칠하고 그 벼슬 세우고 이상한 돼지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그런 형태가 떡 버티고 서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참 4, 5세기에 이런 게 있나 보다. 한국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굴. 굳게 봉해진 무덤 입구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사건은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발굴도 하기 전에 취재가 시작됐고 소도시 공주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너비 3.5m, 길이 7m. 공주 시면은 물론이고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모여드는지 구름대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아우성 치다 보니까 이거 뭐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왕릉 안에 있는 뭐 유물만 빨리 수습한 걸로 끝나버린 거죠.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쓸어담듯 유물을 수습한 하룻밤 사이의 발굴. 이 발굴이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무령왕릉에 자리한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발굴 후 50년, 송산리 고분군은 올해 다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이죠. 거대한 봉분 대신 완만한 선들이 머리를 맞대며 이어지는데요. 이곳에는 백제 왕릉으로 추정되는 7기의 고분이 모여 있습니다. 1호부터 4호분이 한 무리를 이루고 다른 한쪽으로는 5호분과 6호분, 그리고 그 사이로 무령왕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였던 5호분을 비롯해 송산리의 고분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도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습할 유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걸까요? 왕의 안식을 기원하며 무덤 문을 닫은 지 1500년.
무령왕의 무덤은 도굴도 피해간 채 1500년 전의 역사를 온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상에 있다고만 알고 있는 무령왕이 진짜 존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무덤이 발견이 됐다. 그것도 일본이 그렇게 도굴을 심하게 했어도 도굴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이것은 발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생일대의 행운이었죠.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은 총 5천여 점. 이 가운데 국보급 유물이 모두 17점이나 됩니다. 누금으로 섬세하게 장식한 왕과 왕비의 금제 귀걸이를 비롯해 목걸이, 관장식 같은 금은 세공품과 목재 발받침과 베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는 유례 없이 많은 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자들을 가장 흥분시킨 유물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에서 발견된 묘지석이었죠. 백제 사마왕. 사마는 무령왕의 생전 이름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묘지석을 통해서 무령왕의 이력이 다 나오거든요. 무령왕릉 발굴을 통해서 절대 연도, 기준 연도가 이제 나옴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고고학 연구에, 미술사 연구에 큰 또 획을 긋게 되고요. 한국사기에서 백제에 관한 내용은 아주 부실합니다. 그 내용 갖고 백제사를 연구를 할 수도 없고 복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는 상황에서 정말 가뭄에 단비 내려오듯이 71년도에 큰 선물이 그냥 땅에서 솟구친 것이죠. 하지만 무령왕릉의 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무덤을 지키던 돌짐승, 진묘수는 한반도의 무덤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중국의 풍습이었습니다. 중국의 항아리들도 여러 점 출토됐습니다. 왕과 왕비의 목관은 일본산 금송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물론 백제인의 솜씨를 보여주는 정교한 금속 공예품도 있었습니다. 얇은 금판을 자유자재로 다룬 금제 관장식, 같은 듯 다른 변주를 보여주는 왕과 왕비의 귀걸이, 금동 신발들이 백제의 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그릇 위에 섬세하게 산수를 새긴 동탁은잔과 왕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환두대도는 중국제 수입품이란 오해를 받았을 만큼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령왕릉 공예품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은 왕의 왼쪽 허리춤에서 발굴된 환두대도입니다. 환두대도의 고리 부분, 대도의 큰 칼 이제 머리 쪽에 둥근 고리가 있습니다만 그 고리에 용무늬가 조각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용무늬와 그 주변의 장식들은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정밀한 세공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덤 안에서 발견된 다양한 색깔의 유리구슬은 멀리 태국이 원산지였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먼 동남아시아의 물건까지 수수께끼로 가득 찬 무덤방에 잠든 왕.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일본 큐슈의 가카라시마. 인구 100여 명의 작은 섬에는 이곳에서 자라 왕이 된 인물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섬의 끝자락, 동굴에 세워진 비석에는 무령왕 탄생지를 알리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사마라는 이름을 가진 왕. 섬 사람들은 왕이 된 아이가 백제의 무령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大体日本書紀によればですね、西暦461年にこの唐島で百済25代王武寧王が生まれたと聞いています。武寧王はなぜここで生まれたんですか？韓国語は日本と交流するためにですね、百済の功労という人が自分の妻をですね、自分の弟と一緒に日本に行くように言われて、そこでこの島に途中で参加できたもんだから、それでこの島に立ち寄って男の子を出産されています。その人が後の島王です。 461년에 출생했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 523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무령왕릉 지석의 기록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남다른 출생은 그의 특별한 운명에 대한 암시였을까요? 사마는 백제의 역사를 바꾼 왕이 됩니다. 한강 일대에서 500년을 이어온 백제는 5세기 후반 고구려에 밀려 웅진의 터를 잡습니다. 하지만 웅진 천도 후에도 혼란은 끝나지 않죠.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약해진 왕권을 위협했고 왕들은 잇따라 이른 죽음을 맞습니다. 사마는 이렇게 불안한 때에 42이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힘을 잃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안으로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고구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령왕은 실질적으로 백제의 영토와 국력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합니다. 또 백제가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이 많이 가야 지역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이 도망한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또 정책을 펴게 됩니다. 제방을 국가에서 쌓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이런 하는 조처를 실질적인 조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니 결국 그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나라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또 군사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를 격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옛 백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무령왕의 백제 재건 프로젝트. 외교는 그가 찾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았던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 일본과 교류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령왕은 중국 양나라와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펼쳤고 섬진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일본과의 안정적인 교역로를 개척합니다. 무령왕이 고구려 견제를 위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강한 나라였던 양나라와의 관계였습니다. 6세기 양나라의 외국 사절을 그린 양직공도에는 당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던 백제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좀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있고 좀 외부의 문화, 외부의 사상,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포용력 있게 수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왕위에 오른 지 20년. 무령왕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누파구려 갱위 강국. 고구려를 여러 번 격파하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양나라에 국서를 보내 선언합니다. 나 사마는 백제의 갱위 강국을 선언하노라. 백제 재건의 꿈을 이룬 후 2년. 중흥군주 무령왕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 그의 무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의 백제 무덤과 전혀 다른 벽돌 무덤, 전축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백제가 두고 온 땅 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제의 첫 도읍, 하남 위례성의 예터로 알려진 서울 풍납토성. 500년 한성 백제의 터전이지만 이곳엔 백제의 흔적이 많지 않습니다. 유적지 위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고분의 일부만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백제 초기 지배계급의 무덤 양식을 볼 수 있는 석촌동 고분군에 눈에 띄는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m 이르는 거대한 돌무지 무덤입니다. 이곳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무덤은 돌무지 무덤입니다. 적석총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기단을 갖추고 있는 이런 거대한 무덤입니다. 내부를 완전히 돌로만 축조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아래 4호분이나 2호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아주 치밀하게 흙을 다져 올리는 성토공법으로 만들고 외부에다만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이런 양식입니다. 석촌동 고분군 인근의 방이동 고분군은 야트막한 구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분을 쌓아 올린 것이 석촌동의 돌무지 무덤과는 겉모습부터 차이가 있죠. 봉분 아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납작한 판 모양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관을 모실 방을 만들었네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돌무지 무덤처럼 돌을 이용했습니다. 웅진의 새털을 잡은 후 백제의 무덤 양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송산리 5호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벽은 위로 갈수록 폭을 좁혀 기울게 하고 맨 위에 큰 돌을 올려서 천장을 만든 돔 형태가 익숙하죠. 방이동의 굴식 돌방 무덤과 닮아 있습니다. 웅진 천도 이후에 이곳 한성에서 시작된 돌방 무덤의 그 묘제 전통이 그 웅진기로 이어져서 송산리 고분을 형성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에서 웅진에 이르기까지 백제 지배층의 전통적인 무덤은 우리나라의 흔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전축분. 무령왕의 전축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대단히 좀 미스테리합니다. 사실은 이 벽돌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중국 양식인데 어떻게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웅진에 이렇게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벽돌로 만든 무덤이 나왔느냐. 그 배경을 좀 보면 국제관계에서 백제의 위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의 외국의 무덤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일국의 왕의 무덤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단히 파격적인 방법이에요. 8천여 개의 벽돌로 쌓아 올린 무령왕릉.
천년 세월을 지탱해온 견고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의 조화가 그 자체로 예술적 감동을 줍니다. 대부분의 벽돌에 연꽃 문양을 넣었지만 위치에 따라 다시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표시해서 용도와 위치를 구분한 벽돌들도 있습니다. 총 28종류의 벽돌들을 처음부터 어디에 쓸 것인지 정확히 계산한 후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방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창문이거든요. 물론 실제 창문은 아니고 이제 창문 형태를 만든 이제 가짜 창문인데 가창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가창을 만드는데 요게 사용돼 있고 또 이제 급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급사는 이렇게 곡선 수직으로 벽면이 올라가다가 이 터널형으로 굽어지는 이 곡선을 이루는 부분에 그게 있어서 이거는 그런 곡선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벽돌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정교한 설계는 무덤 축조 방법에서도 드러납니다. 터널형 천장으로 넓고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나무 틀을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을 쌓은 후 틀을 제거한 것이죠. 당시에는 아주 어려운 공법인 아치형 구조를 위해서 두께가 다른 벽돌의 조합도 필요했습니다. 양쪽에서 아치식으로 안쪽에는 폭이 좁고 바깥으로 갈수록 폭이 넓은 벽돌을 쌓으면 저 위로 올라가면서 절저로 이렇게 곡선을 이루겠죠. 저 곡선을 쭉 올라가다 맨 가운데 부분에 거기에 맞는 벽돌 하나를 딱 끼워 넣음으로써 그 힘에 의해서 이 천정부를 이루고 있는 구조가 이 터널형 천정 구조입니다. 무령왕릉은 고대 하이테크의 완결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제인들은 벽돌 제조 기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송산리 6호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6호분은 무령왕릉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또 하나의 전축분입니다. 육호분의 입구를 막은 벽돌에서 글자가 발견됩니다. 양나라와 백제의 교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난 것이죠. 무령왕릉의 묘 그리고 왕실 구성원들의 묘를 벽돌을 써서 했을 때 전혀 반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반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나갔다는 것은 이 무령왕릉의 대중국 외교의 의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축분을 만든 것이 백제에 파견된 중국의 기술자인지 양나라의 기술을 수입한 백제인의 솜씨인지는 여전히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축분은 오랫동안 중국의 무덤 양식이었고 중국인들은 벽돌을 만들고 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축분이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중국과 백제 사이에 활발한 기술적 교류가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이죠. 벽돌을 구워서 잘 구워서 무덤에 쓸 정도의 양질의 벽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이테크 놀러십니다. 그 당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행보가 없었겠느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이 통교 중에 여러 가지 이러한 제안 혹은 보관을 얘기를 했을 거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자 그리고 이 기술을 총감독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양에다가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중국의 양식으로 만든 무덤방 안에 백제인은 자신들의 내세관을 담았습니다. 전돌부터
왕과 왕비의 관과 부장품에 수많은 연꽃을 새기고 금과 은으로 천여 개의 크고 작은 연꽃 장식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무덤 속에 연화 세계의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무령왕릉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 연화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화문을 두 개의 벽돌이 하나로 합쳐져서야 하나의 연꽃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에 두 개의 연꽃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나에 두 개를 배치하되 그 가운데 사격자 문양이 넣는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연꽃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이긴 하지만 결국 이 무덤 속은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는 공간, 그래서 극락왕생을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3년의 시차를 두고 차례로 세상을 떠난 무령왕과 왕비는 두 개의 목관에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목관은 조각조각 흩어진 채 발견됐지만 나무는 몸속에 자신의 역사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왕릉 발굴 20년 후 무령왕릉의 목관에 숨은 비밀이 밝혀집니다. 평생을 나무학자로 살아온 박상진 교수. 1990년 우연처럼 무령왕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71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졸속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맨 앞에다가 관제는 밤나무다 하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무령왕 목관의 수종이 금송임을 처음으로 밝힌 것입니다. 1500년 전에 그 목재니까 그 정글하고는 나무 토막에 있는 그 세포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나무 종류마다 세포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포 형태 차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걸 봤는데 금송이라는 나무는 또 세포 형태가 대단히 독특한 그런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밝혀진 목관 속의 숨은 이야기. 박상진 교수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목재문화재연구소. 목재 유물의 보존 처리와 수종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나무마다 세포의 특성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목재 조직을 관찰해서 수종을 할 수 있죠. 무령왕릉 목관제 목편을 분석해 보면요, 지금 이제 현미경 사진에 나왔듯이 그 수지구라는 송진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조직상의 창상벽공을 갖고 있는데요. 요게 가도관이라는 원래 목재 조직 특성 중에 가도관이라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금송으로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의 모양이 어떤 나무와도 구별되는 금송의 유전자 지도인 셈인데요. 송진 구멍이 없고 빌딩의 창문 같은 창상 벽공을 갖는 것은 금송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령왕릉의 목관을 밤나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검은 오칠 때문이었습니다. 오칠 방법과 횟수도 목재 분석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덧칠한 오칠층이 다른 색깔로 나타납니다. 검은 부분은 그을음을 섞어 칠한 것입니다. 색을 내는 안료인 셈이죠. 1500년의 세월에도 관제가 보존됐던 것은 겹겹이 칠한 오칠 덕분이었습니다. 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이런 데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목재가 좀 잘 남아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분군에서 목재가 잘 남아있는 사례들은 사실 좀 드물어요. 근데 특히 이런 백제 시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관제들이 잘 남아있는 거는 관제에 오칠이 여러 번 해서 내구성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잘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꺼운 오칠 속에 숨어있던 나무, 금송.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무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금송이란 나무는 아주 이제 지질 시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약 300만 년 전이랄까 이럴 때는 세계적으로도 좀 있었는데 그게 전부 없어지고 현재가 살아남은 데가 일본 남부지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건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딱히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다 말하기 어려운데 금송은 일본 남부에만 자라니까 역사시대 들어와서는 일본 남부에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지가 일본이니까 일본에서 가져왔다 하는 걸 과학적으로 바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었죠. 일본 남부 와카야마 현의 고야산. 고야산은 이 일대 산봉우리를 합쳐 부르는 이름으로 산줄기 사이사이 사찰이 자리 잡은 일본 불교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숲을 이룬 거목들, 바로 금송입니다. 비가 많고 온화한 일본 남부에서 거대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관을 만들 만큼 곧고 큰 나무들은 이런 군락지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무령왕릉의 관제도 이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では高山木って言いますが、日本の国内においても非常に特別な木なんですね。で、日本書紀などにもですね、その棺に使うのには高山木を使うのが一番いいんだというふうに記録されています。それから工学的な研究によると、弥生時代から高温時代にかけて、高山木が使われるんですが、どんなお墓にも使われるんではなくて、近畿地方のかなり、ランクの高いお墓にだけしか使われないということが研究で成果として分かっています。で、そういうような傾向から見てある先生はですね、おそらく古墳時代にはですね、そういう高山木っていうのが誰でも使えるんではなくて管理をされていたんではないか。だから林が管理されていて、そして特定の人たちにだけその木が供給されてい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議論がされてきた木なのだから、そういうような日本の一番最高級の棺の材料がその百済の王様のお墓にだけ使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すごく大事な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 일본 내 한정된 지역에서 특정 계층만 사용했던 금송 목관. 그런데 백제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 나무가 바다를 건너 백제에 보내졌다는 것, 모두 두 나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おそらくその間にブネオがなくなったからといって持って行ってそれを製材して加工して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は間に合わ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でにもかかわらず歴代の、その王様が、そういうような高山木を使った棺で、収められたということは、もしかすると恒常的に百済の王族たちはそういう最高級の棺の材料をキープして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る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は、その常時そういうようなものをもらえるような特別な関係でなければおそらく入手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긴키 지역의 고위 계층도 금성으로 목관을 만들었지만 백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同じその時期の高山木を使った日本の、棺っていうのはその丸太を半分に割って真ん中をくり抜いたようなそういう簡単な作りのものであったりで、あるいは板材を組み合わせても釘なんかを使わずに、そのお墓の中でこう組み合わせてるだけというものなんですね。でそれに対してその百済のブネオールをはじめする棺は、釘できちっと留められて、そして漆が塗られたり
かしている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から、材料は一緒ですけども、その、棺の構造、仕上げ方で結局それに伴うような技術というようなことが全く違う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ようなことの意味でも、そのものとして出された棺が今度は文化として日本に入ってくるというような現象があるということをですね、考えてみると非常に面白いなというふうに個人的には思っています。발굴 20년 만에 무령왕의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등장한 목관. 50주년을 맞는 올해 공주박물관에서는 새로운 목관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왕비 목관의 옆판입니다. 시신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지만 목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졸속 발굴의 오명을 남긴 하룻밤의 발굴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남겼죠. 일본산 금송이 밝혀진 후에도 목관의 많은 것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관에 박았던 관못들은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따로 전시돼 왔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속 조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부속품을 모두 결합한 목관 재현이 진행될 예정이죠. 발굴 50년이 흐르는 동안 발달한 보존 과학기술 덕분입니다. 목판 조각에 X선을 투과하자 백제 장인들이 남긴 못의 흔적과 방향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은제 마구이 장식을 나무로 만든 현악기의 마구이 장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X선 조사 결과 왕목관 뚜껑판 전 후면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박은 갑못이 확인되어 마구이 장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뚜껑 각도 체크해 주시고 뚜껑 각도 체크해 주시고 이게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목조가 살아있는 게 거의 최초예요. 경기도 포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령왕릉의 목관 재현 작업이 한창입니다. 발굴 이후 몇 차례 목관의 재현과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과학적인 분석 자료들이 쌓이면서 1500년 전의 원형에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목관은 모두 두께 5cm의 판재들을 여러 장 결합해서 짜맞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척판이 나무가 원판이 없기 때문에 이 반쪽을 나누어서 니은자로 기역자로 홈을 판 뒤에 촉을 받고 유물 자체에서도 이 엑스레이 촬영해서 이 흔적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대로 한 방식으로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로 빠지니까 여기서 구멍을 내서 이제 핀을 나무 핀을 촉을 박아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빠지지 않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연결된 목판이 본래부터 한 몸처럼 단단하게 맞물렸습니다. 1500년 전에 한 것 치고는 지금 우리가 하는 기술보다도 더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유물 이걸 직접 제작하면서 굉장히 놀랬다고 할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특히. 망자의 집을 완성하고 지붕을 올립니다. 늦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비가 내리는 날.
다시 찾은 공방에서는 목관의 오칠 작업이 한창입니다. 옷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서 날씨에 따라 건조 시간과 발색이 달라지는데요. 제대로 마르려면 이렇게 습기가 많은 날이 좋다고 합니다. 무령왕릉의 목관편에 흔적으로만 남아있던 오칠 조각을 분석해서 오칠의 횟수와 방법을 재현해냈습니다. 오칠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나무라는 게 습기와 이런 햇빛 수축되고 썩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벌레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개미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칠을 함으로써 이게 자연스러운 은은한 광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급스러움을 표할 수가 있겠죠. 윤기가 흐르는 검은 빛으로 목관의 품위가 더해졌습니다. 백제의 장인들이 공을 들여 오칠을 했던 이유, 방습과 방충 같은 실용적인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 같죠. 무령왕릉 발굴 당시 관 주위와 바닥에는 크고 작은 못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철제 못에 금이나 은판을 씌워서 목재를 결합하는 동시에 장식의 역할도 했습니다. 나무에 남아있던 못질의 흔적을 확인하고 흩어져 있던 관못들도 하나하나 본래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금송을 일본에서 가져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관에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들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철에다가 은을 덮어 씌워서 만든 것들인데 연꽃 송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시에 그 목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화려했겠구나. 오칠을 끝낸 목관 위에 그리는 마지막 활용점정. 왕의 관못은 꽃잎을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최상의 목재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든 목관. 그 위에 섬세하게 마무리한 금과 은의 화려한 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왕의 관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은재 마구리 장식도 추가됐습니다. 최상품의 물건은 훌륭한 기능에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완성된다는 것. 백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00년 전 금속 목관의 재현 작업은 당시 백제 공예기술의 정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백제 중앙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기에 정성껏 검은 오칠도 하고 금으로 장식한 멋진 장식을 붙여서 완성을 시키는데 그것을 일본에서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원목을 이 벌목한 이후에 일정 부분 뭐 조금 가공을 하고 그것을 백제로 가져온 거거든요. 국립공주박물관의 보존과학실.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유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지금 작업 중인 것은 무령왕의 금동 신발이네요.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녹 제거 작업을 합니다. 왕의 신발은 발굴 이후 보존 처리를 거쳤는데요. 그 후 남아있던 파편들을 다시 수습해서 더 완벽한 모습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보존 처리를 마치면 발굴 50주년 특별전에서 관람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마치 최상급 난이도의 퍼즐 맞추기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문양 패턴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닥판 같은 경우는 귀관문들이 연화문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외측판은 이제 봉황문과 연화문이 교대로 나타나던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유물을 편을 분류하고 접합 가능한 부분들은 접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까마득한 과거의 물건들을 매일 마주하는 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집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아무래도 유물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핸들링에서부터 편 하나하나 찾는 거 하며 녹제거도 솔직히 유물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약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녹제거를 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작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다시 모습을 보이는 순간부터 훼손이 시작되는 것이 유물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존과학을 만나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50년 전 그날처럼 진묘수가 손님들을 맞습니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특별전입니다. 왕과 왕비의 목관 제염품을 비롯해서 출토 유물 5,230점이 처음으로 모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다시 강한 나라 백제를 꿈꾸었던 무령왕의 시대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50년 전 서둘러 이루어진 발굴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무덤방의 유물이 갖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971년 7월 무령왕릉이 발견된 이후 50년이 지난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 무령왕릉이야말로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 백제 문화가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밝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공주가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로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발굴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운명처럼 도구를 비켜갔고 우연처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잊혔던 백제를 사람들에게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1500년) 만에 열린 무령왕릉은 다시 강한 백제를 만든 코스모폴리탄 무령왕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중국제 유물, 그리고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금송, 또 동남아시아산 구슬, 이것은 무령왕이 지향을 했던 동아시아 교류의 어떤 현장성을 보여준다. 이 무령왕릉이라는 것은 백제의 국제성, 그리고 백제의 외교력, 그리고 이것을 통합하여 백제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긍위 국가, 혹은 좀 더 강해지는 백제로서의 그러한 탈바꿈을 하기 위한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무령왕릉이 이제 백제만의 혹은 대한민국만의,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유산이죠. 발굴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 문명 교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 무령왕릉. 50년 전 신화에서 역사가 된 무령왕은 여전히 우리에게 길이 되고 있습니다.